안녕하세요. 네, 강사 하진영입니다. 자, 오늘은 건강한 식생활과 영양소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5대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의 식습관을 한번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먼저 식품군을 골고루 먹고 있는가로 알아보는 나의 식생활 평가. 자, 항목이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주일 동안 섭취 횟수가 0에서 2일이면 0점, 3에서 5일이면 0.5점, 6에서 7일이면 1점으로 점수를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항목의 점수를 한번 체크를 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식사를 할 때는 식품 배합을 생각해서 먹는다. 당근, 시금치 등의 녹황색 채소를 매일 먹는다. 이때 시금치는 제외됩니다. 과일을 매일 먹는다. 채소류를 매일 먹는다. 자, 마찬가지로 녹황색 채소는 제외시킨 채소류를 매일 먹는다. 자, 하루에 한 번은 고기, 생선, 달걀, 콩 제품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먹는다. 우유나 유제품을 매일 마신다. 미역, 파래, 김 등의 해조류를 매일 먹는다. 기름을 넣어서 조리한 음식을 매일 먹는다. 아침은 매일 규칙적으로 먹는다. 식사는 언제나 적당량을 먹는다. 자, 이렇게 10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점수를 체크를 해서 8.5에서 10점은 매우 양호한 상태고요. 6.5에서 8점은 양호한 상태. 4.5점에서 6점은 보통, 4점 이하는 불량한 상태라고 하니까 식습관을 한번 평가해 보시고요. 우리 투석을 하고 있는 회원분들의 이렇게 완전히 적합한 평가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미역, 생미역, 파래, 김 같은 이런 이제 칼륨이 높은 채소 같은 것들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좀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해당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그냥 식습관을 한번 평가해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안 맞는 부분만 조금 배제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강한 식사란 이렇게 균형 있고 다양하고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을 건강한 식사라고 하죠. 자, 신체 성장과 건강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알맞은 양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균형 있는 식사라고 하고, 다양한 식품군뿐만 아니라 동일 식품군 내에서도 다양한 식품을 포함시켜서 구성하는 것을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건강 체중을 유지하고 신체 대사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신에게 적당한 양을 먹는 것을 적당한 양이라고 해서 균형과 다양성 적당한 양을 먹는 것을 건강한 식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식습관이란 제때에 골고루 알맞게 싱겁게 그리고 싱겁게 먹는 식습관을 좋은 식습관이라고 합니다. 자, 하루 세끼 거르지 않고 제 시간에 제때에 잘 먹는 거, 그리고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섭취하는 것, 그리고 영양소가 부족되거나 과잉되지 않고 알맞은 양을 먹는 것, 그리고 싱겁게. 소금 섭취를 많이 해서 좋을 건 하나도 없죠. 네, 그래서 고혈압이나 심혈관 비만 이런 부분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싱겁게 식사하는 것이 좋은 식습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즐겁게, 자, 여럿이 즐겁게 식사를 하면 식욕도 좋아지고 또 혼자 먹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반찬 가지수 같은 게 더 많이 갖춰지게 되고 식사도 좀 천천히 얘기를 하면서 식사 속도도 좀 알맞게 되죠. 자, 그래서 좋은 식습관은 이런 식습관이라는 거. 자, 이런 식습관을 좀 꾸준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좋겠죠. 자, 만성질환의 위험 인자가 되는 식사라든지 생활 양식들이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양식이 어떤 질병들을 유발시키는지 이렇게 체크를 한 항목입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먹고 있는 영양소들, 5대 영양소라고 하죠. 물을 포함시키면 6대 영양소인데 이런 영양소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5대 영양소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을 무기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본 3대 영양소, 에너지를 내는 기본 3대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과 비타민은 미량 영양소라고 하는데
우리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는 이렇게 세 가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과 무기질은 물까지 포함해서 조절 영양소라고 합니다. 우리 몸을 조절한다는 거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에너지를 주고 비타민과 무기질은 우리 몸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조절 영양소라고 합니다. 자,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 뒤에 계속 나올 거고요. 비타민 같은 경우는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이 있고 무기질도 다량 무기질과 미량 무기질이 있고 그 안에 어떤 영양소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탄수화물입니다. 자,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 우리가 주식으로 먹고 있는 식품들이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쌀이라든지 밀, 옥수수, 감자, 고구마 같은 이런 식품들, 곡류식품들이 대부분 탄수화물에 들어갑니다. 자, 당의 종류를 보시면 자, 탄수화물은 이렇게 단순당과 복합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당뇨할 때 단순당의 섭취를 줄이세요.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네. 자, 단순당인 다시 단당류와 이당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단당류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포도당은 많이 들어보셨죠? 과당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당 같은 경우는 우리 과일에도 들어있죠. 자, 포도당은 우리 탄수화물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당류가 있습니다. 이당류는 설탕, 메가당, 유당이 이당류에 들어가는데 자, 보시면 이당류는 단순당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걸 이당류라고 합니다. 설탕과 가당이 결합되면 포도당과 가당이 결합되면 설탕이 되고요.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되면 메가당이 되고 그 다음에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결합되면 유당이라는 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당류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복합당으로는 올리고당. 단당류가 3개에서 한 10개 정도 이렇게 쭉 기차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올리고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단당류가 이렇게 몇백 개, 몇천 개 막 이렇게 막 쭉 달려 있는 것들이 다당류에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더 이상 단당류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이당류는 단당류가 2개 합해진 거, 다당류는 단당류가 막 여러 개 수백 수천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 다당류에는 전분이라든지 뭐 식이섬유질 이런 것들이 다당류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유당불내증이라고 해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유 드시면 속이 좀 불편하신 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한 75% 정도가 이런 유당불내증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우유를 특히 뭐 찬우유 같은 거 먹거나 우유를 좀 먹으면 속이 그렇게 썩 편하진 않아요. 근데 속이 좀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우유를 먹으면 더 이제 속이 좀 부대낀다든지 가스가 찬다든지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유당불내증은 뭐냐면 자, 앞에 그림에서 자, 유당 보시면 포도당과 갈락토즈가 결합되어 있는 거 유당입니다. 자, 이 유당이라는 건 우유에 들어있어요. 우유에 들어있는 성분인데 우리 몸에서 락타제라는 성분이 나와야 분해가 됩니다. 유당이 분해가 돼요. 분해가 돼서 소화가 되겠죠. 그런데 이 락타제라는 성분이 나오지 못하면 유당이 분해가 안 되는 거죠.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가스가 차거나 복통이 있거나 심한 경우에는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유당불내증이라고 하고 요즘에는 소화가 잘 되는 우유라고 해서 유당이 아예 빠져 있는 우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런 우유를 선택해서 드시면 되고 아니면 우유가 아예 안 맞다 하시면 무가당 두유 같은 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리고당, 아까 올리고당도 있었죠. 자, 올리고당은 어떤 일을 하는지. 자, 소화는 되지 않지만 우리 몸에서 유익한 유산균,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자, 단맛이 있습니다. 우리 올리고당 집에서도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설탕 대신에 올리고당 사용을 하는데요. 단맛이 있지만 설탕의 한 3분의 2 정도의 단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당뇨 환자들한테 오히려 좀 도움을 줄 수 있죠. 자, 그리고 유익한 유산균을 활성화시켜서 대장암 예방이라든지 뭐 칼슘과 마그네슘 흡수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데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되겠죠. 올리고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탕의 3분의 2 정도의 단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설탕 대신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지만 설탕보다 덜 달기 때문에 올리고당을 더 많이 넣어버리면 설탕보다 더 많이 넣어버리면 이거는 또 올리고당으로 바꾸나 마나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설탕 대신으로 사용을 하고 올리고당도 사용을 하되 최소화로 사용을 하셔야 우리가 당분을 좀 덜 섭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자, 탄수화물의 기능으로는 주요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자, 1g당 4kcal를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단백질을 절약하는 기능을 하는데, 자,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저장된 우리 근육에 단백질이 저장돼 있죠. 단백질을 빼서 사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밥으로 섭취를 해서 단백질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중추신경계. 자, 우리 뇌의 에너지원은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네, 뇌의 에너지원은 바로 포도당입니다. 자, 포도당은 뭐예요? 탄수화물이죠. 네. 자, 뇌는 어떤 영양소를 공급해줘도 포도당만을 영양소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침을 먹는 이유가 이 이유죠. 특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침을 먹었을 때와 먹지 않았을 때의 학습도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죠. 아침에 식사를 해서 뇌에 이제 에너지 공급원인 포도당을 공급을 해주면 훨씬 더 학습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장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거죠. 자, 식이섬유질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식이섬유질은 탄수화물에 들어가죠.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음식의 향미라든지 풍미, 우리 단 음식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음식에 소금, 설탕 거의 간이 안 되는 음식이 없듯이 음식의 단맛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입니다. 자, 물에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녹고요. 동물의 지방 조직이라든지 식물 종자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가다 섭취하면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비만이라든지 심혈관계, 암 발생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질적 양쪽으로 좀 균형 있게 섭취를 하고 불포화 지방산 위주로 섭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자, 지방의 종류에 따라 동물성 지방이라든지 식물성 지방으로 나눌 수 있고 또 육안의 식별 정도에 따라 보이는 지방과 숨어있는 지방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동물성 지방 우리 저번 영상에서 지방에 대해서 좀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자, 동물성 지방은 포화지방 함량이 높으면서 실온에서 고체로 존재를 하고요. 자, 어유 같은 경우는 불포화 지방산이 높기 때문에 실온에서 액체로 존재를 합니다. 이건 예외적인 부분이고요. 식물성 지방 같은 경우는 불포화 지방산이 높기 때문에 실온에서 액체로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식물성 중에서도 팜유와 야자유 같은 경우는 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지만 높기 때문에 실온에서 고체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이는 지방, 육류의 지방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계란 후라이나 생선을 구울 때 식용유 같은 걸 둘러서 하게 되죠. 요리를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이는 지방이기 때문에 좀 줄일 수가 있죠. 근데 숨어 있는 지방들이 있습니다. 실제 지방 함량은 높지만 우리가 음식 내에 숨어 있기 때문에 뺏어 먹을 수도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티각이라든지 우유에 있는 유지방, 갈비, 구이, 감자튀김, 살코기, 크림치즈, 라면 이런 것들은 음식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숨어있는 지방이라고 하는데 숨어있는 지방을 더 조심하셔야 되겠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지질의 종류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번 시간에 대부분 다 다루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성지방이 있고요. 인지질, 지방산은 포화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이 있고 불포화 지방산 안에는 또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이 존재하죠. 그리고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지방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오메가3 지방산에는 DHA나 EPA, 생선기름, 들기름 많이 들어있고 6 지방산 같은 경우는 뭐 동물성 지방이라든지 식물성 지방에 널리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방 같은 경우는 고효율의 에너지, 자, 1g당 9kcal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1g당 4kcal에 비해서 2배 이상의 높은 에너지의 공급원이 됩니다. 곧 지용성 비타민의 급원이 되기도 하고 흡수를 촉진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필수 지방산. 자, 필수라는 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외부에서 꼭 섭취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 지방산이 불포화 지방산에 들어있는 그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이 필수 지방산이 됩니다. 필수 지방산을 공급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포막 및 뇌조직의 구성 성분이 되고 체내 활성 물질의 합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향이라든지 향미, 포만감, 자,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라는 그런 말도 있죠. 그 정도로 지방을 따라갈 향미와 풍미가 없죠. 그리고 포만감을 풍부하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먹었을 때 아주 기분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체온이라든지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체온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지방 같은 경우는 부피가 있고 또 쿠션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내장 안에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백질입니다. 자, 단백질은 생명 유지에 으뜸이 가는 것, 프로테오스라는 건 그리스어인데 으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단백질은 20가지 아미노산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가지 아미노산이 이렇게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필수 아미노산은 여기 보이시는 8가지와 2가지는 이제 어린이에게만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성인기에는 이제 여기에 있는 8가지만 필수적으로 필요한 아미노산이고요. 어린이에게는 이 2가지가 포함된 10가지가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 식품으로부터 꼭 섭취를 해야 되는 영양소. 그 다음에 비필수 아미노산은 여기에 10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비필수 아미노산인데 그래서 20가지의 아미노산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과 또 불완전 단백질로 나누어집니다. 자, 필수 아미노산을 필요한 만큼 함유하고 있는 단백질. 우유에 카제인이라든지 달걀의 알부민 같은 이런 성분들. 그러니까 우유와 달걀을 우리가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죠. 굉장히 좋은 필수 아미노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불완전 단백질. 불완전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좀 빠져 있는 거, 많이 들어있지 않는 것들을 불완전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공유라든지 채소 같은데 이런 식물성 단백질이 불완전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예를 든 것이 쌀을 먹을 때 우리가 콩을 같이 넣어서 먹는 것이 바로 이제 단백질을 이렇게 보충해서 먹을 수 있는 콩은 완전 단백질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쌀에 이제 부족한 아미노산을 콩이 보충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콩밥을 드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만 콩에 또 인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의 기능입니다. 자, 단백질은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 자, 우리 몸의 모든 것은 다 단백질입니다. 머리카락, 피부, 조직, 근육 조직, 손톱, 발톱, 모두 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모두 우리 신체 조직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성장기나 임신기, 수유기에는 단백질 섭취량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세포가 분열하는데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성인기에도 새로운 세포 생성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매일 단백질을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소와 호르몬, 항체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단백질은 효소,
효소는 우리 몸이 대사를 하려면 그 중간에 모든 과정에 효소라는 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효소, 그다음에 호르몬, 뭐 성장 호르몬,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뭐 갑상선 호르몬 이런 호르몬의 성분이 되고요. 그다음 항체, 면역과 관련돼 있는 그런 주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체내에서 뭐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든지, 그다음에 질병 예방, 면역력 강화 이런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체액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손과 발에 이제 부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중에 단백질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병 관련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액의 산염기 평형을 유지시키는데 체액의 정상 체액 pH 값은 7.4인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 산과 알칼리로 작용하는 양성물질이기 때문에 pH가 항상 정상값으로 유지해두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리고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양소와 산소를 필요한 세포로 운반해주는 운반체 역할을 해주고, 또 세포막 단백질 같은 경우는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를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주고 세포 안의 노폐물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주는 이런 역할들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공급원으로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자, 단백질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핍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카시오코라는 질환이 있고요. 마라스무스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자, 카시오코 같은 경우는 주로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 악에 보시면 팔이라든지 다리나 발 이런 쪽에 이제 부종이 아주 심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마라스무스 같은 경우는 단백질도 부족하지만 에너지, 그러니까 열량 공급이 제대로 안 돼. 못 먹은 거죠. 못 먹는 거. 아예 못 먹는 거. 그러니까 카시오코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좀 많이 부족한 거고, 마라스무스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고 뭐 어떤 영양소라도 아예 못 먹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팔다리가 이렇게 꽉 마르죠. 작고 마르고 배만 이렇게 좀 볼록한, 우리 왜 지구촌의 아이들 중에서 저쪽에 아프리카 쪽에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아무것도 못 먹고 굶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한 번씩 TV에서 보면 이런 모습들이죠. 대부분 팔다리가 꽉 마르고 배만 이렇게 볼록해가지고. 자, 이런 아이들은 이제 마라스무스에 걸려있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석시의 단백질 요구량은 우리 체중 1kg당 1g 정도 적정하게 섭취를 하셔서 그 중에 50% 이상이 생물학적 가치가, 높은 생물학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콩이나 계란, 생선, 닭고기, 쇠고기 이런 것들이 아까 보셨던 필수 아미노산이 높은 완전 단백질에 가까운 그런 단백질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단백질을 하루에 반 이상은 섭취를 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입니다. 자,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으로 나눕니다. 자, 지용성이라는 건 기름에 녹는다는 거죠. 그리고 수용성이라는 거는 물에 녹는다는 거죠. 우리 몸에서 효소와 보조효소로 체내의 대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부족한 경우에 결핍증 같은 것들을 발생시키고 과잉증도 가끔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비타민의 종류로 이렇게 수용성 비타민과 주용성 비타민이 있는데, 수용성 비타민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비타민 B군, B1, B2, B6, B12 자, 이런 B군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잘 알고 계시는 비타민 C,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으로는 비타민 A, D, E, K 같은 것들이 지용성 비타민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비타민의 주요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 자, 중간에 비타민이 있고 이렇게 수용성과 지용성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항산화 역할을 해주는, 항산화가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말인지는 알고 계시죠? 항산화라는 건 노화를 방지하고 질병으로부터 방어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항산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비타민 C라든지 E, 그 다음에 A 이런 것들은 항산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A, D, K 같은 경우는, A 같은 경우는 시각에 작용을 하죠. D 같은 경우는 칼슘이 합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또 영양소고, K 같은 경우는 혈액 응고 이런 데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시각이라든지 조절을 담당하는 그런 비타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특히 이제 B 같은 경우는, 자, B는 우리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B군이 부족하면 일단 굉장히 많이 피곤합니다. 그 이유가 비타민 B군은 우리 그 에너지가 대사되는데 전부 다 중간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다 해줍니다. 효소처럼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사될 때 우리 몸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해주는 게 바로 비타민 B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뭐 여러 가지 결핍증도 나타나지만 일단 굉장히 많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피곤한 사람들은 비타민 B군을 많이 좀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수행성 비타민의 주요 기능이라든지 결핍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B1 같은 경우, 자, 보시면 비타민 B1, B2, B6 뭐 같은 경우 전부 다 뭐 단백질이라든지 탄수화물이라든지 지방 대사에 관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능이고요.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악성 빈혈 이런 데 이제 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 자, 비타민 C는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합니다. 네, 우리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비타민이죠. 자, 콜라겐 형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부에 굉장히 좋고요. 뭐 피부의 색소 침착이라든지 미백 이런 데도 이제 관여를 해서 피부 관련하면 대부분 비타민 C가 많이 화장품에도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면역 기능과 상처 회복에 특히 관여를 많이 합니다. 감기라든지 호흡기 질환에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이제 작은 혈관에 많이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코피가 잘 나는 사람들, 그 다음 멍이 잘 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비타민C를 먹으면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철분제 먹을 때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뭐 오렌지 주스 같은 거랑 같이 먹으면 흡수를 도와준다고 하죠. 철분이 흡수가 좀 많이 낮기 때문에 비타민C랑 같이 먹으면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이 하는 역할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근에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죠. 우리 당근을 어떻게 먹습니까? 당근을 먹을 때는 보통 기름에 볶아서 먹으면 더 좋다고 하죠. 흡수율이 더 좋아진다. 자, 이 이유는 지용성 비타민은 물에 녹기 때문이죠. 그러면 당근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기름에 녹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비타민 A를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름에 볶아 먹는 거죠. 자, 비타민 A는 이렇게 뭐 피부 조직, 재생이라든지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되고 시력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역할을 하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자, 그리고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노화 방지, 특히 세포 재생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K 같은 경우는 혈액 응고작용, 피가 났을 때 혈액을 빨리 응고시켜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타민 A의 결핍증을 그림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A가 결핍이 되면 일단 야맹증, 우리 밤에 어두울 때 안 보이는 거 야맹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각막연화증. 각막연화증은 이렇게 눈앞이 뿌옇게 보이면서 심하면은 개양이 생기고 더 심해지면 실명하기도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결핍증입니다. 그 다음 모낭각질증. 이런 거 뭐 닭살 피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한 번씩 이런 데가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막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래된 이런 피부 각질층이 이렇게 탈락해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모공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공의 입구를 막아가지고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보이는 질환입니다. 자, 이건 이제 비타민 A가 결핍된 경우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1, B1이 결핍되면, 자, 우리 피부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꾹 눌려보세요. 꾹 눌려서 안 튀어나오는 분 계신가요? 자, 눌리면 다시 튀어 올라야 되겠죠. 정상적으로 피부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그림 보시면 눌렀는데 안 올라옵니다. 자, 이것을 각기병이라고 하죠.
비타민 1이 심각하게 좀 결핍이 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비타민 B2 같은 경우는 설염과 구순구각염. 위에 그림이 설염입니다. 혀에 뭐 그 구내염이 생긴다든지 염증이 생긴다든지 혀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막 변형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 설염이고요. 그 다음에 구순구각염 같은 경우는 입 주위에 이렇게 좀 짓무르는 형태들. 많이 피곤하면 일단 입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비타민 B군은 이런 이제 결핍증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C, 계혈병. 잇몸에 뭐 피가 출혈이 생긴다든지 염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증상들.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상처 회복, 그 다음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결핍으로 이런 질환, 계열병 같은 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구루병 이렇게 똑바로 되지 않고 O자형으로 다리가 굽어지는 것을 구루병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기질. 자, 무기질입니다. 체중의 4에서 5% 정도를 차지하고 신체 주요 구성 성분이 되죠. 자, 체내 생리 기능과 대사에 관여를 하는데 무기질은 다량 무기질과 미량 무기질로 나누어져 있고요. 칼슘이나 인, 항, 칼륨, 뭐 나트륨, 염소,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다량 무기질에 들어가고 철, 아연, 구리, 요오드, 망간, 크롬, 불소, 몰리브덴, 셀레늄 같은 것들은 미량 무기질에 들어갑니다. 자, 다량 무기질의 결핍과 과잉증보다는 대부분 이제 결핍증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칼슘 같은 경우는 뭐 부족하게 되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골다공증이나 골연화증, 구루병 이런 결핍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 같은 경우는 자, 인은 사실 과잉증이 문제가 되기도 하죠. 자, 인과 칼슘은 항상 우리 몸에서 1대1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이 높아지면 칼슘은 그 1대1을 유지하기 위해서 뼈에 있는 칼슘이 용출이 돼가지고 1대1을 맞추죠. 그럴 경우에 골연화증이나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는 거죠. 우리 투석을 하시는 분들 인을 저인으로 섭취를 하는 이유도 그 이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 자, 우리 가끔씩 눈 옆이 이렇게 파르르 떨리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가 있죠. 자, 근육경련.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경련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눈 옆이 이렇게 막 떨리거나 하면 마그네슘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나트륨. 뭐 마찬가지로 과잉증이 문제가 되죠. 그다음 포타슘. 자, 포타슘, 칼륨, 근육 경련이라든지 뭐 식욕 저하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심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장 박동이 느려져서 심장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륨을 낮게 섭취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죠. 일단 미량 무기질입니다. 철분 같은 경우 철결핍성 빈혈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뭐 구리 그다음에 뭐 아연 같은 경우는 뭐 식욕 부진이라든지 성장 부진 그래서 뭐 상처 회복 면역 이런 데 관여를 하는데 요즘에 아연이라는 성분은 성장 관련해서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영양소죠. 그리고 요오드 같은 경우는 뭐 결핍이 되면 기능 저하증 또 과잉이 되면 기능 항지증 뭐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대량 무기질에 해당하는 무기질의 급원 식품들입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찾아보시면 더 많은 급원 식품들이 있죠. 찾아서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미량 무기질에 해당되는 무기질의 급원 식품들입니다. 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칼슘 결핍으로는 아까 골다공증 말씀드렸는데, 자, 이게 골다공증이죠. 정상뼈에는 이렇게, 조직이 촘촘하게 돼 있는데,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그다음 철결핍성 빈혈. 철분이 부족하면 철결핍성 빈혈이 나타나는데, 자, 적혈구의 주요 성분인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많이 줄어들어 들어있는 거 정상이죠. 이건 정상이고 이거는 철결핍성 빈혈인데 농도가 많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오드가 부족한 경우 갑상선 기능
합증이 오면서 만성 피로라든지 식욕 부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5대 영양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했던 내용들 중에서 3가지 문제를 Q&A로 담아봤는데요. 자, 1번 사람의 뇌 에너지 공급원이 되는 영양소, 그 다음에 2번 인체에서 합성되지 못해서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인 어떤 아미노산인지, 그 다음에 상처 회복, 세포 손상 방지, 면역력 강화, 노화 지연과 질병 예방에 좋은 영양소는 어떤 것이었는지. 자, 잘 들으셨다면 너무 또 쉽게 맞출 수가 있을 텐데요. 자, 3가지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정답을 맞추신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려주시고요. 긴 시간 동안 들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